안녕하세요. 올해로 73, 이은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이 먼저다라는 말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두 아이 키우며 허리 휘도록 일하고 내 이름 석자보다 엄마, 어머니라는 호칭에 더 익숙해졌지요.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맞이하면서 이제 좀 편해지려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되겠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통장 어느 날 꺼내보려 했을 때 이미 제 이름이 아니더군요. 은행 직원이 제게 했던 말, 명의자가 다르신데요. 고객님,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히 제 돈인데 왜 제가 꺼내지도 못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믿고 내어줬던 마음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한 여자의 기막힌 선택, 그리고 그걸 끝까지 모른 채 하며 넘긴 아들의 침묵.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가족이라 믿고 맡긴 통장, 알고 보니 명의가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하나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진짜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젠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남편을 보내고 집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던 그 주, 향이 빠진 향로만이 묵은 공기처럼 방 안을 메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낯이 하얗게 떠 있었던 며느리가 검은 옷자락을 여미며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정리를 해두셔야 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엔 단단한 의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저는 무너진 정신을 수습할 틈도 없었죠. 그녀는 곧장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펼쳐 보이며 이자 높은 예금은 유지하고 긴급 상황엔 출금이 쉬운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요, 어머니 통장을 저희 쪽 명의로 같이 관리하면 혹시 입원하시거나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대요.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고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됐다는 공허함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감정은 그 순간엔 꽤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먼저 물었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고요. 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게요. 어머니께선 힘드실까 봐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를 찍은 손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며느리의 눈빛이 닿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 도장이 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란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도장을 건네고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내 손에서 며느리 손으로 건너간 그 조그마한 인감도장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애써 그런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 뒤 함께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부지런하게 차를 몰고 제 집 앞으로 왔습니다. 손엔 꼼꼼히 정리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오늘 다 끝내버리는 게 마음 편하시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고맙지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제 손을 슬며시 잡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거 다 저희가 어머니 편하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요즘은 치매도 빨리 오고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도 많대요. 그럴 때 통장 손도 못 대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던 날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땐 가족이 함께 있어줬지만 이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죠. 창구에서 며느리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할 때마다 이건 명의 변경 관련이고요. 이건 온라인 뱅킹 권한 설정이고, 이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지급 위임 서류예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 보니 제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 건지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가족인데 설마 나쁘게 하겠어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도장도 사인도 그렇게 순순히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통장 정리하면서 제 예전 잔고까지 꼼꼼히 확인해주며 어머니, 요즘 이율도 안 좋으니까 정기예금으로 묶는 건 저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괜히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했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내가 너무 늙어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전화까지 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어머니, 이제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지내세요. 돈 문제나 뭐든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역시 우리 며느리답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죠. 타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신용을 자식에게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요즘 세상엔 누가 현금 들고 다녀? 필요할 땐 말만 해. 우리 카드도 드릴게.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속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 눈물이 날 뻔했죠. 그날 밤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게 내가 살아온 보람이겠지. 그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 며느리 손에 들어간 서류 하나하나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명의자 자리에서 밀어낼지. 그리고 몇 달 뒤 내가 직접 그 통장을 꺼내보려 할 때 직원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이 될지. 죄송합니다. 해당 계좌는 고객님 명의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뻔뻔하게 날 속이고 있었을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낯설었지만 아이들이 신경 써주고 며느리가 통장 관리를 맡아주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하더군요. 가끔씩 창을 보고 돌아오는 길, 동네 ATM기 앞을 지나면 습관처럼 통장을 찍었습니다. 기계에 통장을 넣고 뿅 소리가 날 때 기록이 툭툭 튀어나오면 저는 늘 그 종이를 살피며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안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무언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라, 왜 이율이 이 정도지? 이거 빠진 금액은 뭐지? 소액이긴 했지만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가 자꾸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 썼나? 가계부엔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기, 그 통장 말이다. 잔액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거 다 재정 계획 짜면서 단기 예금으로 잠깐 이동시킨 거예요. 요즘 복리이율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아들은 엄마, 그냥 우리한테 맡겨요. 엄마, 대신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요. 하고는 말끝을 흐렸죠. 그 말에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들 잘하고 있겠지. 내가 괜히 의심하면 더 보기 싫어지겠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또 한 장의 통장 내역을 구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기계를 누르는 손이 자꾸 멈칫거렸고 잔액이 찍히는 그 순간 마음은 조용한 파문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점점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딱 잘라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래도 카드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카드를 준다며 내민 건 체크카드였고 그 한도도 10만 원에 묶여 있었죠. 그걸로 뭘 사려 해도 한도가 걸려 결제 실패가 뜨는 날엔 제 손이 부끄러워 허둥지둥 다시 집어넣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처지? 속으로 그 질문을 되뇌이며 집으로 돌아오던 날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두부 한 모조차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장에 있던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참았던 불안을 더는 누를 수 없었습니다. 계좌엔 분명히 자동이체 항목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제법 컸습니다. 자동이체, 난 그런 거 신청한 적도 없는데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죠. 얘야, 이거 무슨 자동이체니? 나는 그런 걸 승인한 적이 없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말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저희 보험료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걸어놨어요. 저희 둘 다 연금보험 넣어놔서.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은 한숨을 쉬며 슬쩍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래 준비 안 돼요.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이라는 건 그저 돈이 오가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인생이었고 내가 평생 쌓아온 노력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통장을 찍을 때마다 숫자가 아니라 불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지. 그 일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친하게 지내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자 씨, 미안한데 우리 남편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 가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혹시 급하게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친정도 없는 사람, 자식들도 멀리 있는 사람이라 나라도 돕지 않으면 그 집은 정말 막막할 처지였거든요. 병원 앞에서 급히 필요한 돈이 300만 원. 그 정도는 통장에 있었죠. 제 인생 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니까요. 걱정 마. 내가 지금 바로 빼올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죠. 출금 한도가 부족했고 지점이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며 말했죠. 여기서 300만 원만 인출해 주세요. 급히 병원비로 써야 해서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넘겨받고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신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통장 제 돈인데요.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직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통장은 어르신께서 들고 계시지만 현재 명의자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따님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딸이요? 아니, 저는 딸이 없는데요. 그 말을 하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며느리 그 아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잠깐만요. 제가 입금한 내역들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 돈 제가 다 모은 거예요. 명의만 바뀌었을 뿐 돈은 제 겁니다. 지금 필요해서요. 직원은 안타깝다는 듯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본인 명의가 아니면 거래 내역조차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입금한 내역도 입금자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내 돈을 꺼낼 수 없다는 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분노보다 사정부터 했습니다. 얘야, 병원비가 급해서 그런데 통장에서
돈 좀 빼줘야겠다. 300만 원만 오늘 안으로 꼭 필요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거 해지하면 손해가 엄청나요. 이자 다 물어야 하는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그걸 지금 깨면 얘야, 지금 그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야. 사람이 응급실에 있다니까. 아니 근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렇게 급하게 쓰시려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하신 거 맞아요? 혹시 다른 데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돈인데 지금 이 애는 내가 그 돈을 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 엄마, 요즘 사람들 병원비도 보험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신 건데요? 그래서 줄 수는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물었죠. 그 말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저 조용히 끊겼습니다. 그날 저는 한 푼도 인출하지 못한 채 텅 빈 손으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고 친구에게 말했죠.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엔 통장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속의 돈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벗어놓은 외투 위로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며느리 이름으로 인쇄된 글자가 통장 표지 안쪽에서 선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도장 찍으셨잖아요, 어머니. 그 말의 의미를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도장은 찍었지만 그게 인생을 넘긴 도장이었다는 거요.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툭 풀리듯 꺾였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통장은 손에 쥐어 있었지만 그 무늬와 종이 질감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줄로 인쇄된 계좌명 김유진 며느리 이름. 그 글자가 어찌나 선명하게 눈에 밟히던지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어야 하나. 나는 지금 뭐가 된 걸까 싶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하면서 그 돈 모았는데 그걸 왜 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은행에서 들은 말을 곱씹으며 자존심 하나 없이 무너져버린 내 존재가 서랍 안쪽 그려진 고무장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입금한 돈인데 제 이름으로 돼 있진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구 직원은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금자와 계좌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입금 내역 자체도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객님은 이 계좌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뺨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은요? 수십 년을 부은 적금, 퇴직금 일부 넣어둔 것도 그 통장이었는데 현재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고객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분쟁 시에도 명의자가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그 순간 저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퍼렇게 맺힌 한 줄. 내 돈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한 줄 더. 가족이라 믿었는데 서류 하나로 남이 된다는 말. 은행 문을 나서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거리 속에서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길에서 문득 서랍 안에 고이 넣어뒀던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도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던 그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 종이 한 장, 도장 한 번으로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몽땅 가져갈 수 있다는 걸요. 그땐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해 주니까. 내가 낳진 않았어도 아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통장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입금 내역에 찍힌 제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입금자 이은자, 입금자 이은자, 입금자 이은자. 줄줄이 찍힌 제 이름은 마치 누군가의 기록 속 후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통장은 내 손으로 벌고 내 손으로 넣고 매달 손 떨리며 잔고를 확인했던 그 통장인데 그 모든 흔적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저는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이 통장 명의가 내 아내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들은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처음엔 그냥 공동 명의로 하려던 건데 은행에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유진이 이름으로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해도 이자 손해본다고 거절한 게 그 이유였구나? 엄마, 미안해. 그냥 믿었어. 유진이가 잘할 줄 알고. 믿었겠지. 넌 내 와이프를 믿었고 나는 너희 둘을 믿었어. 그리고 조용히 통장을 다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 난 그 안에 있는 돈보다 그걸 지키지 못한 내 마음이 더 속상하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장 한 권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 말 너무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책임 전가와 완벽한 선 긋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서류가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증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어.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그 생각을 되뇌며 이불을 목까지 덮었지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부끄러움과 억울함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 누구 하나 거스르지 않고 살아온 내가 자식에게, 그것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무시당할 수 있는 걸까요? 불 켜진 거실로 나와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늙었나? 주름 깊어진 눈가,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언가에 지독하게 지친 사람의 얼굴. 그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들었습니다.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이 말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나야. 잠깐 통화 괜찮니? 한참을 기다려 며느리가 받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통장 말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니?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은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저희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 맞다. 종이 내민 것도 그 아이였고 도장 찍은 건 나였지. 그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왜 그땐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가족이니까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은 내 선택이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연락 왔어. 엄마,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 요즘 엄청 예민하던데라고 묻기에.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민하겠지. 사람한테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제 말뜻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말투에서 미안함이 아닌 책임 회피만이 가득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그저 명목에 불과했다는 걸. 그날 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 도장을 꺼내봤습니다. 검붉게 말라붙은 인주 자국이 남아있는 그 도장. 나는 손에 꼭 쥐었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마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네. 이제는 안 속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내가 다시 나를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그러는 건 둘째치고 내 아들만큼은 내 속을 알아줄 줄 알았죠.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차 한 잔 앞에 놓고 최대한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얘야, 그 통장 말인데 너무 섭섭해서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할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돈, 내 이름으로 된 예금, 내가 벌어 평생 모아온 돈인데 가족끼리니까 더 조심해야지. 왜 그걸 남처럼 명예 바꿔놓고 말을 안 하니? 그러자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마치 내가 무슨 유난 떠는 노인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해. 우리도 엄마 위해서 그런 거잖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돈 묶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바꿔놓고 그게 배려라는 거니? 그땐 엄마가 도장 찍었잖아. 그 말 또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엔 아들 입에서도요. 그러고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괜히 가족끼리 법적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자. 넘어가자고? 나는 그 순간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키운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이 애를 키울 때 한 번이라도 아파도 밤새 옆에 붙어 있었고 학원비 밀릴까봐 빨래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보탰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내 재산을 그까지 일이라며 툭툭 털고 가볍게 넘기라고 하다니.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의 눈도 마주치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마주쳤는데 말투며 눈빛이며 아주 태연하더군요. 어머님 예금이야 저희가 더 안전하게 관리하죠. 요즘 사기니 보이스피싱이니 어른들은 워낙 잘 속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에나 속을 사람이야? 마른 입술로 간신히 그 말을 뱉었지만 며느리는 한술 더 뜨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정리한 게 다행이지 않아요?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돈을 가져간 걸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잘한 일이라 믿고 있구나. 그날 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어떤 존재였을까? 밥은 해주고 명절엔 장 봐서 차례상도 혼자 차리고 반찬은 손주 먹을 것까지 따로 준비했어. 비닐팩에 한 칸씩 나눠서 담아뒀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 집에선 그저 돈 맡겨놓은 노인 하나였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계좌명 김유진, 통장에 찍힌 그 문구는 단지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가볍게 치부됐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고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정말이지 그 믿음이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내 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서운함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 속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평생 바보로 남겠지. 이번만큼은 나도 나를 지키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까운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탁구 강좌가 있다는 말만 들었던 곳인데 이번엔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5시. 처음엔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괜히 동네 창피만 되는 거 아냐?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통장 관련된 문제인데요. 명의가 바뀌어 있어서 제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직원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며칠 후 상담 날이 되어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여성 변호사분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잠시 경계심이 풀렸지만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금세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솔직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기운도 없고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명의가 그 아이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 돈인데도 제가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마음을 눌러가며 그동안 정리해 놓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손글씨로 적은 가계부, 거래 명세서 복사본, 도장 찍은 날짜를 표시해둔 달력 1장, 며느리 이름으로 된 계좌 사본까지. 변호사분은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례 꽤 많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믿었던 자녀나 며느리에게 명의를 넘겼다가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남지 않은 채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 나올 뻔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구나. 변호사분은 제게 조용히 조언해 주셨습니다. 일단 며느리에게 넘긴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전부 확보하시고요. 그때 찍으신 도장과 서명, 그리고 입금 내역 정리하신 걸 잘 보관하세요. 혹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 같은 자료도 있다면 더 좋고요.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상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제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안에서 위임장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제가 찍었던 도장의 선명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더군요. 볼펜을 꺼내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음. 본인의 명예 이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그리고 날짜와 제 이름을 다시 또박또박 써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을 지킬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내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겼다는 식으로 이용될까봐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심지어 가계부에도 돈 쓴 내역이 옆에 오늘 기분 항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또 엄마는 예민하다고 말했다. 내 돈 잃고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며느리는 여전히 미안하단 말이 없다. 자기가 한 짓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겠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제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주인이 다시 제가 되어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통장도 설명 없이 내민 서류도 다시는 제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전쟁이다. 복지관 상담실을 나서던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참담했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늘 며느리 손에 끌려 들어갔던 그 창구 앞에서 이번엔 제 이름을 또렷이 말하며 앉았습니다. 기존 예금 계좌,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처리해 주세요. 은행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자 손해가 조금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손해에 비하면 이자는 티도 안 나지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 넣어둔 적금이 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계좌에는 매달 생활비를 넣어두었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CMA 계좌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내 돈, 내가 지킨다. 그 한마디가 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 위해선 제 삶의 공간마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년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물려준 집, 평생 동안 마련한 집 한 채인데 미리 줘야 효도받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철없이 속아 넘어간 그 결정이 이렇게 제 목을 조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닌 그 아이들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 볼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물이라도 따라 마실 때면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수기 물만 먹이거든요. 명절 음식도 제가 차려놓고 제사상도 제가 준비했지만 손님 앞에서는 꼭 며느리가 나서서 설명하더군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해요. 저희 집.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냥 넘겼던 말들, 행동들, 이젠 그 모든 것이 뚜렷한 경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증여 취소와 퇴거 요청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직접 써서 우체국에 들고 갔습니다. 봉투에 넣으며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 떨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자존감을 되찾는 떨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까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갈 데도 없어요. 아들은 저를 보지도 못한 채 현관 바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 대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허락 없이 명예 바꾸고 내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는 대화 한마디 없었지 않니?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사고가 나긴 했지. 내 마음이 무너졌거든.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보다는 이제서야 이럴 줄은 몰랐다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었고 나는 그걸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잠시 내어준 것뿐이야. 이제 다시 찾을 거야. 며느리는 마침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다시는 과거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작은 전셋집을 구해 나왔습니다. 새로 계약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은자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게 그렇게도 든든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작은 부엌에 오래된 창틀. 하지만 거긴 제 마음 하나하나를 담을 수 있는 진짜 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삶도 내 집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던 어느 날 저는 창가에 놓아둔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잎이 조금 말라 있었지만 물을 주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제때 물을 받아야 다시 살아나. 그제야 비로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내어주고 집도 내어주고 시간과 손발,
감정과 결정권까지도 가족이 원하면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떤 역할에서도 이은자라는 제 이름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 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몸으로, 마음으로, 피눈물로 배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명의를 넘겨줬던 통장, 가족이라 믿고 맡겼던 집, 그리고 믿고도 배신당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누가 제게 물어옵니다. 어머님, 정말 집까지 돌려받으신 거예요?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그렇게 반성했다던데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용서는 했지만 돌아가진 않기로 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오래 참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잃고서야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삶의 모든 결정이 내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합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그 둘이 보내는 문자, 전화,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은 미소 지으며 넘깁니다. 엄마, 이번 설엔 같이 보내요. 와이프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그 문자를 읽은 저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엔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그 문장 안에 담긴 제 진심을 아들이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뒷바라지, 인생이 아닌 나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한다고 했어. 주변에서는 너무 센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라도 센 사람이 되어서 다행이다. 계속 약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제 통장도, 제 집도, 제 하루도 모두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이 날을 준비해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늦게 깨달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제가 저를 지키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나였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은 누구에게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이름 석자를 지키는 어른이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당연하다는 말을 듣는 세상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요. 저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들의 말이면 며느리의 말이면 그래 내 말이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인생의 많은 결정권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랑도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무시였고 그 무시가 쌓여 저는 제 존재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시 여는 것. 내가 결정하는 삶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기에 이제라도 지켰기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둔 인생으로 살아가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